네, 지금부터는 이제 순열과 이산적 확률 그리고 재기적 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아마도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다뤘었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이산적인 개념을 갖고 우리가 그 공학적인 그리고 또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툴로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관계라든지 집합, 그리고 함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도 이제 이산적 개념에서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지는 개념이고, 또한 여기서 지금 앞으로 지금 얘기해야 될 그런 순열이라든지, 뭐 이런 재기적 관계라든지, 뭐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산적 개념에서부터 어, 개념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 부분으로 이제 인식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뭐 경우의 수, 그다음에 순열, 그리고 조합, 그리고 이산적 확률과 통계, 그리고 재기적이라고 하는 또는 재기법이라고 관련된 그 재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약간 몇 가지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그 간단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수학적인 어떤 그런 이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그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개념적 위주로 이산적 개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에 관계된 걸 위주로 해서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예제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우선 뭐 경우의 수라든지 아니면 뭐 순열, 조합 그리고 이산적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통계들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결국 이 공학적 이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학적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발생되는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이 결과값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학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 있는 이 결과물들에 대한 이 모음을 이게 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집합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집합들에 대한 우리 요소들이 어떠한 이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 공학적 문제가 어떤 이 원인에 대해서 이 이 문제들과 또는 이제 결과들에 대한 어떤 이 상호 관계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호 관계 또는 어떤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트들 간의 어떤 그, 이 발생 원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이후의 어떤 그 예측값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산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든지 또는 우리가 관계를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방금 나타냈었던 뭐 순열이라든지 조합들과 같은 경우들도 경우의 수와 관련된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결국 어떤 이 문제라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어져 있는 어떤 집합의 형태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소와 관련된 것은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이 결과값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어 있는 또는 상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진 어떤 그 결과값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이 결과값들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즉
어떤 이 집합의 형태로 나타낸 것들, 뭐 집합 A이고 집합 B이고 집합 C이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어떤 집합을 갖게 된다면 이 두 개 또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관계라든지 함수를 찾는 데 있어서 그 근원이 되는 각각의 그 요소들, 이러한 그 요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들로 인해 또는 이 그 기계에 의해서 또는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이러한 그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들은 각 그 상호작용이라든지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본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산적 확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부분들과 같이 같은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러한 그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예측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예측 결과치들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예측 결과치가 어떠한 그 근거를 가져야 되고, 그 근거라든지 또는 그 합리적 접근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생길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제 확률이 될 수 있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근거라든지 논리를 설명해 나가는 게 바로 통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집합들이 어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시켜서 만든 부분이 집합 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예측되는 결과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집합이고, 이 집합들은 또 과연 어떠한 관계라든지 어떠한 그 함수의 형태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본다면, 이 재기적 정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발생되어져 있는 결과들의 원인을 찾아가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결과를 낳게 되는 원인과 그 초기 조건 또는 초기 환경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이 환경과 원인을 찾게 된다면 그 가장 근본적인 또는 기본을 이제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찾는다라고 이렇게 기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근본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에서부터 뭐 일단 그 점점 개념을 확장을 시켜서, 즉 요소들을 점점 확장을 시켜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과 또는 그 결과물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이산적인 그 데이터 값을 있죠.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관계라든지 어떠한 이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 있는지를 거꾸로 하나씩 추적함으로써 어떤 이 근본이라든지 어떤
여기 기본을 찾아가는 부분을 이제 제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 개념 위주로 해서 그 하나씩 이해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 그 정의역이 정의역은 반드시 또한 그 치역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이 정의역이라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y 세트를 뭐 치역이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보게 된다면 이 함수 f라고 하는 것에서 예를 들어 정의역이 1과 2와 3이라고 하는 그런 값들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뭐 많든지 y의 치역의 영역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반드시 한 개 이상씩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한 이 정의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한 개씩 가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라면 1과 2는 어떤 치역의 값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 3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분명히 x의 세트, 즉 x의 함수로서 우리가 이 이산적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이 함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즉 그걸 다시 한번 이 뜻은 바로 함수여야 한다, 함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를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간단하게 예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법칙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합의 법칙과 우선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즉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선 두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A하고 B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 즉 독립적으로 A이거나 B이거나가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개수를 이제 M이라고 표시하고 B가 일어날 수 있는 개수를 n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A하고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즉 경우의 수를 합친 경우를 바로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A이거나 또는 B이거나가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게 뭐 A이거나 B이거나 라고 하는 그런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이게 뭐 A일 수도 있고, 뭐 4라고 하는 것은 또 A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O라고 하는 그런 이 세트가 예를 들어 C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 합의 법칙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선 A이거나 B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전제한다면, 그리고 A이거나 B이거나가 일어날 수 있는, 즉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바로 n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A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즉 동시에 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즉 이 부분은 또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어가 되겠죠. 오어에 대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and 또는 must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를 이제 경우의 수는 이제 바로 M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의역이 되는, 즉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이다. 즉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정의역의 이 정의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두 개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사위 A하고 B는 분명히 1부터 6까지의 이 숫자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인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숫자가 나올 것이고 B인 경우에도 반드시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던졌을 때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홀수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어느 한쪽이 홀수이다. 즉 A가 홀수, B가 짝수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A가 짝수이고 B가 홀수인 경우가 있겠다. 즉 홀수와 홀수인 경우의 합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짝수가 될 것이고, 짝수와 짝수의 합은 분명히 짝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홀수가 될 수 있는 이 조건은 바로 이러한 조건과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그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인 경우에 대해서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이 간략한 부분,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면 A가 우선 홀수인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A가 짝수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를 이렇게 1과 3과 5 그리고 짝수인 경우는 2와 4와 6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홀수라면 B는 짝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짝수는 분명히 2와 4와 6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금 얘기했던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눈의 합이 홀수가 되는 그 경우의 수는 여기 보는 것처럼 총 18가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홀수가 A가 가지고 있는, 즉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1과 3과 5와 2와 4와 6, 총 6가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에 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총 3가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여기 한 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2가지,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B가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로 해서 총 18가지의 이 가지수가 나타난다. 즉, 경우의 수가 총 18가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게 되면 A와 B 사이에 이 세 개의 길이 있고, 그리고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A와 B가 이제 세 개의 길이
이루어져 있고 B와 C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하자. 즉 B와 C가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있죠.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이냐라고 이렇게 해보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데가 바로 이제 세 가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에서 C까지가 바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 곱의 내용으로 이렇게 곱의 법칙이 이 경우의 수에 대한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A인 경우가 가지고 있는 즉 첫 번째인 경로하고 두 번째인 경로의 가지수에 관련된 것에 곱을 나타낸다. 즉 여기는 세 가지가 될 것이고 여기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섯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쳐서 C로 갔다가 다시 B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해보면 분명히 A에서부터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가 바로 여섯 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에서부터 이렇게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까지가 3개이고 그리고 B에서 C까지가 2개이어서 총 이제 6개가 6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C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분명히 6가지가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C에서 B로 가는 게 바로 두 가지 방법 경우의 수가 있게 되겠고 B에서 A로 가는 게 바로 이제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고 분명히 어느 한 곳을 다 똑같이 즉 AND의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6 곱하기 6을 해보면 36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A에서 이러한 이러한 경로와 이러한 경로를 가는 방법 또는 이러한 경로와 이러한 경로를 가는 방법 이러한 그 가지수가 다 각각 한 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열과 관련된 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들었었던 얘기 같습니다.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순열과 조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카운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뭐 번호를 매기는 건 1, 2, 3, 4, 5, 뭐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구분을 짓는 것을 우리 카운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 1, 2, 3, 4, 5가 돼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도 뭐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요소에 대해서 한 개의 어떤 이 신호를 기호를 두는 것을 카운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카운팅은 아까 앞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드시 정형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 그 어떤 결과값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은 항상 기억을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카운팅의 방법을 자, 순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카운팅의 어떤 종류를 방법을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고려가 되는지 또는 반복이 허락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순열과 조합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순서와 반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상황을 갖고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과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좀 더 복잡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중복순엽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복조합 뭐 이러한 개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주 복잡하지 않은 공학계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과학이라든지 또는 뭐 자연과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그 순열이라든지 어떤 그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이 그 내용들로부터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연계에서 일어난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부분들이라든지 요즘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분야들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즉 예외 변수들이 많고 변수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이산적 개념들은 순열이나 이제 그 단순 순열, 단순 조합 말고 또 다른 그 개념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중복 순열이라든지 중복 조합과 관련된 그런 수학적 개념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열이라든지 그 조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